이제 WWW라고 해서 이제 월드 월렛 워 메인 웹3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갑의 전쟁이 시작이 될까라는 화두를 제가 던지고 이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이오 트러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와 이건 사용자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 트러스트 밑에 이제 디센트라는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핀이라는 브랜드 두 개를 지금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팀 창업을 했습니다. 이 팀 창업을 하기 전에 같은 회사에서 저희가 근무를 했었던 한 10명분이 팀 창업을 해서 아이오 트러스트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넘게 약간 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왔었던 게 지문인증 지갑. 아마 지금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하드웨어 지갑은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핀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제 자산 관리를 하셨는데 디센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저희가 출시를 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핀번호 인증이 아니고 지문 인증으로 거래를 컨펌을 하는 이 지문 지갑을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카드 타입 지갑 NFC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스마트폰 뒷면에다 태깅만 하면 거래 컨펌이 되는 이 카드 지갑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 지갑,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윈핀 지갑이라는 웹3 지갑을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을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해오면서 저희가 약간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저희가 베이비 유니콘 플러스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그 바로 전 단계에 저희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년부터 저희가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이번 연도에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저희가 이제 달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이 100만 불 수출의 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200개 국가 넘는 국가에서 지금 디센트 사용자가 공고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이오 트러스트를 창업을 했었을 때 창업 아이템이 특별하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창업을 시작을 했냐면 저희가 이전 직장에서 SE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카드나 심카드에 조그만 칩이 하나 지금 박혀져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보안칩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안칩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암호화가 돼서 이 개인 정보가 절대로 뚫지 못하게 개발을 하는 거를 이제 보안칩 관련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아이템으로 해서 저희가 예전 직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했었고요. 전 세계 최초로 심카드에서 모바일 페이먼트를 지원을 하는 그 기술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 아이템을 잡았던 게 뭐냐면 이제 T라는 OS, CQ OS라는 환경인데요.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보안 폴더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용자가 인증을 안 하면 외부에서 절대로 뚫어갈 수가 없는 보안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T라는 게 그 보안 영역에서 그 보안 요소를 구동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전 직장에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이 T를 사용을 해서 삼성 칩셋이나 NXP, 그 다음에 텔레칩스 그런 데다가 칩셋을 상용화해서 납품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우리가 그러면 잘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 지갑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잡고 17년도부터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은 지갑 사업이라는 게 중요할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이전 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웹 1, 웹 2, 웹 3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 1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 야후나 인터넷 같이 웹1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냥 읽을 수만 있는 1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웹2 환경으로 가면서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 SNS 채널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것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웹3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유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그 블록체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에 올라가는 모든 정보의 소유권은 내 사용자가 온전히 갖고 가는, 그게 바로 진짜 웹3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윗편에 보시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됐던 어떤 뭐 코멘트가 됐던 아니면 동영상이 됐던 모든 IP는 내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웹3가 그 진짜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진짜 소유자한테, 플랫폼이 아닌 일반 개인 사용자들한테 인증을 해주는 게 웹3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겠는데요. 셀프 소버링, 그 다음에 셀프 커스터디에서 탈중앙화, 그 다음에 모든 신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속해지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은 지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여기 제일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탈중앙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구가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소유권은 무조건 다 탈중앙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이 올라가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사용하기가 약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 경험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갑 A라는 데에는 아이디나 그 다음에 내 여권이나 멤버십이나 커뮤니티 같은 이런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요. 지갑 B에는 내 이제 자산 관련된 은행의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암호화폐도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갑 C에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데이터 자체가 토커나이즈가 돼서 블록체인에 있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갑 A, B, C, D가 모여서 블록체인 상황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바로 보다 지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갑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지갑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있습니다. 뭐 종이 지갑도 있고 컴퓨터 지갑도 있고 중앙화된 지갑도 있고 여러 가지 지갑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1단계에서는 서비스 A나 B나 C나 자체적으로 DB를 구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각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내 관련된 IP를 다 갖고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진짜 좋은 기술이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막 도입을 시작을 하고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 하나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지금 아마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뭐한데, 액티브한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블록체인 상에서 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한데, 만약에 블록체인이 1000개가 넘는다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1000개의 지갑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멀티체인, 하나의 지갑으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서포트할 수 있는 멀티체인 지갑인 디센트나 위핀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성으로 봤었을 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하드웨어 지갑, 디센트나 뭐 레저나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지갑자 분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소프트웨어 지갑, 뭐 트러스트 월렛이 됐고 메타마스크도 되겠죠. 이런 사용자들이 있는 포션이 지금 요 색깔인데요. 지금 시장에 보게 되면 거의 한 4억 2천만 명 정도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된 하드웨어 지갑이나 소프트웨어 지갑의 포션은 몇 명이냐? 8.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디센트하고 그 디센트의 타겟 마켓이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만큼의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장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쪽 블록체인 신으로 끌어당겨야 될까? 1, 2년 정도 걸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긴 텀을 보고 그냥 롱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었을 때, 이 디센트 지갑으로는 이 롱테일을 잡을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핀 지갑을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었던 거고요. 위핀 지갑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뭐 다운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서비스에 빌트인 형태로 블록체인 지갑이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의 고객은 누구냐? SK텔레콤이 될 수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저희의 고객이고, 그 뒷단에서 위핀 지갑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디센트 쪽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가 지갑을 고민을 했었을 때 몇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갑들은 다 PC하고 연결이 돼서 PC하고 연결하고 인터넷 연결해서 자산 확인하고, 두 번째는 버튼이 2개밖에 없었죠. 그래서는 지금 아마 제가 어떤 지갑을 얘기하시는지 아실 텐데, 아마 비밀번호 0000 4가지 그거를 누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들은 그렇게 눌렀었죠. 사용자가 사용하기 되게 불편합니다. 또 하나가 스크린 같은 것도 약간 좀 작기 때문에 거래 트랜잭션을 보려고 그러면 되게 인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복구 단어를 다 백업을 해놨다가 펌웨어 업데이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구 작업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용자 불편성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제 다른 채널에도 많이 들어가서 루팅을 하고 있는데, 레저 사시는 분들, 레저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다가 어떤 인파를 한번 던져보세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언제나 스마트폰 환경에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문제를 잘하는 지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나온 게 디센트 지갑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냥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사용자들의 패러다임 아니면 뭐 스펙트럼을 한번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노베이터 아니면 헤비 유저라고 해서 2012년도, 2011년도부터 암호화폐가 뭐다, 블록체인이 뭐다 라고 그때 약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헤비 유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FT 붐들이 되게 많이 불었었을 때, 그때 뭐 BYC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이 넘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요. 그때 젊은 분들이 SNS, 트위터에서 막 떠들었었던 그때를 액티브 유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노멀 유저라고, 블록체인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뭐 지갑이 있어서 뭘 받으려니까 받았어. 신세계의 푸밀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롯데의 빌리본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쪽 헤비 유저 쪽에 지금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한 건을 다시 한번 지켜봤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코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불릴 수 있을까?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높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요. 그 두 번째가 이런 보안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이 개인키를 보관을 해야 되고, 진짜 내가 사용하는 거래소나 아니면 디파이 서비스나 앱 서비스들이 안전한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헤비 유저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파일코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지금 빌리님이 먼저 이전에 필 리퀴드가 도대체 뭐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파일코인 기반에 갖고 있는 자산을 내가 더 불릴 수 있는 서비스가 필 리퀴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F5 파일코인의 주소 체계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F0부터 1, 2, 3, 4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파일코인에서 EVM 계열의 버추얼 머신을 도입하는 그 주소 체계가 F4 주소입니다. F4 주소를 이용을 해야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FIT 토큰도 받으실 수 있고 FIG 토큰도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가 모든 거래소들이 F4 주소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의 메이저 거래소들은 어떤 F1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용자가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내 파일 코인을 지금 자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심플하게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F1 기반의 네이티브 주소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F4 EVM 계열의 파일 코인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 지갑에서 F1이나 F4 주소를 지원을 하는 지갑이 있는데, 문제는 제일 위쪽에 보시게 되면 F1만 지원하는 지갑에서는 필 리퀴드나 아니면은 이 기반의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디센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냐면, 거래소에 F1 주소가 있던 F4 주소가 있던 디센트에다가만 보내주시기만 하면 F1하고 F4 주소가 동시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4 주소 기반으로 해서 파일코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Not your key, not your crypto라고 했는데,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도 없이 들어보셨던 아마 프레이즈일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1, 2, 9, 9, 4, 2, 3, 8, 4, 2 해갖고 쭉 해시 값이 정해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갖고 계시는 개인 키의 원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도대체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어디 딴 데다가 적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갑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제 BIP39라는 기준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해시 값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단어로 12개, 24개, 아니면 20개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BIP39의 표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디센트 지갑이나 레저 지갑이나 메타마스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탈중앙화 지갑에서 지갑 생성을 하시면 무조건 시드 프레이즈, 니모닉 코드라는 거를 분명히 다운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 키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쪽 암호화폐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정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한 8년 정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VOC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안타까운 상황을 몇 번 하는데, 지금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문제든지 간에 SNS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다 이메일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국말로 지원을 하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라도 저희들은 복구 단어가 무엇인지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단어에 대해서 절대 공유를 해서는 안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어떤 메시지로 들어와서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내가 너한테 수익률을 20% 줄게, 30% 줄게 라는 메시지를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절대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확실치가 않으시면 그 링크는 절대 클릭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뒷단으로 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복구 단어를 잘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지갑에 있는 자산이 없어졌어요 라고 보면 꼭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개인키를 분실을 하고 해킹이 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보시게 되면 그 해시키라는 걸 쭉 나왔잖아요. 그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추출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불장이라고 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토요일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세이프한 전의를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기 그 디세스트 스타트업이잖아요. 지금 아마 그 뭐죠? 국내 거래소의 트래블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스프 인증까지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 정부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네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 이제 바스프 사업 인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희가 절대 취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only 갖고 있는 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암호화폐를 생성을 하고 어떤 암호화폐 주소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은 절대 액세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탁 사업자에 저희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디센트 서비스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을 진행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탁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마스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법률 자문을 계속 받고는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디센트에서 암호화폐를 수합하거나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자체를 저희가 한국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률 자문 회사가 얘기하기에 이런 서비스를 니네들이 중간에 중개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바스프 인증을 받아야 될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한국에서는 접근을 못하게 저희를 막아버린 상황이죠. 근데 바스프 기준을 보면 단순히 그런 어떤 그 데이터는 ISMS 쪽이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세무사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고객 자산 대비 보유 자산 비율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체크해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뷰를 사실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특정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다른 취약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모르고 이제 맞이하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도 다른 분들 질문했지만 한국 레귤레이션이 너무 마지못해 강하니까 아무래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좀 광범위하게 검토하시는 게 아마 안전하실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 쉬운 질문인데요. 저는 보통 이제 메타마스크나 이런 월렛을 쓰면은 처음에 니모니카 프레이즈 문구가 보통 12개로 주시는데 이게 24개나 아까 말씀드렸던 더 20개 이게 이런 글자 개수에 따라서도 보안성이 확 많이 틀려지는지 아니면 12개로도 충분한지 좀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24개의 복구 단어가 12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겠죠. 문제는 24개, 12개의 복구 단어를 유출해내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구글에서 복구 단어 리스트를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2054개의 단어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셨을 때, 자, 첫 번째 단어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05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하고 똑같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똑같은 단어를 두 번째 복구 단어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또다시 205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12승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절대로 못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각 지각 회사마다 복구 단어나 아니면 핀 넘버를 몇 번 이상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지갑이 낚인다는 그 기능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 해킹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건데, 제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옮길 때, 갑자기 이제 알 수 없는 모르는 지갑에서 소량의 암호화폐를 저한테 쏘더라고요. 찾아볼 때 더스트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한테 지갑에 보여져 있는 에셋을, 그러니까 자산을 캡처를 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거는 내 자산이 아닌데, 갑자기 어디에서 에어드랍이 들어왔다더라. 이거 믿을만 한 거냐, 어쩌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 자산이 아니면 아예 숨겨버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떤 링크를 클릭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 정보가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디센트를 만약에 사용을 했었을 때 개인 키가 해킹에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개인 키를 해킹이 당했는지 아니면 내 그냥 퍼블릭 키 주소만 해킹이 당했는지 그런 정보가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지갑에 그러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토큰이나 아니면 어떤 퍼저블 토큰이 들어왔었을 때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삭제를 하시거나 아예 그냥 숨기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위핀이라고 하는 제 개인 지갑을 제가 구매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원코인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금액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번에 제 개인 지갑에서 다시 거래소로 국내 거래소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갔을 때 그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부분에 당연한 통보가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분야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고액 자산가 분들께서 제일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로 보내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자금을 뺄 때 트래블 룰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는지에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래블룰이라는 게 그 거래소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내부 규정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트래블룰이라는 거가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가는 주소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업땡땡 그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거기는 메타마스크가 연결이 돼 있어요. 메타마스크는 사용자가 누군지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케바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회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바스크 등록이 된 거래소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원화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빅, 팍스, 코인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업비트하고 빗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거래소에서는 디센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캡처를 뜨셔서 그 거래소에다가 보내주시면 그 지갑은 외부 지갑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업비트에 있는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자산을 보내셨다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런 탈중화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나 영어도 안 되니까 그냥 국내 거래소 쓸래 라고 그러면 회원 인증을 하셔서 그 새 거래소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디센트를 보내는 방법, 그렇게 딱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작년도에 나왔었을 때 외부 지갑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은 아직은 안 내도 된다라고 아마 국세청에서 공지가 된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